자, 오늘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김병주 의원 또 부승찬 당선자 모시고 최상병 특검 얘기 또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당선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재선이지만 지역구 첫 네. 당선이고 또 부승찬 당선자는 초선입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선거였는데 실제 이번에 남양주를 또 압도적으로 이겼고 네. 또 우리 민주당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는 아주 책임감이 큽니다. 이는 우리 지금 그 정신이 시대 정신이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 네. 시대 정신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폭주를 심판해 달라.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이 녹아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보 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참사를 막아서 전쟁의 위협을 좀 줄여달라는 것도 있고, 남양주을이 또 여러 도시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합적인 발전을 이루어달라는 그러한 열망이 녹아들어 있다고 봅니다. 네. 부승찬 당선자님은 참 정말 억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주 최끝에 결정이 났습니다. 예.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시 좀 넘어서 당선 결정이 났는데요. 물론 구조적으로 선거구 획정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승을 했죠. 그 의미는 저에게 상당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게 할 겁니다. 851표 차라는 아주 민주당 내에서는 가장 적은 득표 차고 전국적 단위로 봤을 때도 5번째 안에 드는 그런 표차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윤석열 어떤 오만함과 폭정 이거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과제가 있는 거고요. 또 수지라는 독특한 도시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뭐 산업도시와 연계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이제 거주형 도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해서 지역 정치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또 무거움이 있습니다. 네. 인헌님께서 아슬아슬 부승찬 이렇게 얘기를 주시네요. 네, 그만큼 아주 정말 박빙의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두 분 다 국방하고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네. 다 알다시피 우리 김 의원님은 사성 장군 출신이자 국방위원이고 부승찬 당선자도 지금 원래 국방부 대변인 하셨지 않습니까? 네. 두 분 다 지금 국방에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나마 좀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윤석열 정부의 국방을 조금이라도 견제하고 균형감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국방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데 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국방이 또 국방에 가시는 겁니까? 국방위를 가야죠.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안보 참사, 외교 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 한반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 동북아도 안보 불안정성이 높아졌잖아요. 이것을 바로 잡고 또 전쟁 위협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방 쪽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천만다행히 부승찬 우리 당선인이 예.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비역 장군 출신 중에도 이번에 출마를 꽤 했었는데 특히 김도균 수방사령관 출신이 안 되고 그렇죠. 또 해군제도 총장 하셨던 한기철 한기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민주당에 좀 안보를 책임져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낙마하시고 우리 부승찬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분이 된 둘이 거죠. 같이 네, 두 분이 국방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가 생겨서 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국민의힘 쪽에는 좀 네. 군 출신들이 좀 많이 당선됐습니까? 네, 이번에? 거기도 많이 우리보단 많이 됐죠. 한기호 위원장하고 의원. 네. 이번에 안보실 2차장 하던 임종덕 그 육군 소장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육군 소장 출신인 강선영이가 네. 여군 장군 비례대표로. 네, 비례대표로 되고 그다음 유용원 기자라고 국방 전문 네. 기자 아우, 저도 그 4명이 이제 포진을 하게 돼서 네. 저희보다 세는 센데 네. 사실
우리 두 사람은 일당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국방위에서 그래도 군 출신들이 그래도 좀 대화하기나 뭐 의견 나누기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일반보다는. 근데 그렇지 이제 뭐 않습니까? 상임위를 지켜보면서 네. 느낀 거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이번 국방위를 바라보면서 뭐 최수근상병 특검도 있지만은 뭐 이제 독도 영유권 네. 관련된 문제, 홍범도 장군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 이제 교과과정 왜곡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싸워 나갈 네. 것인가.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미국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2기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 그렇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제가 이제 트럼프 1기 때 국방부 장관 보좌관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 청구라든지 전략자산 전개 비용 청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외교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상당히 위태로워진 국방을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대하고 22대의 공통점 하나는 있어요. 어떤 겁니까? 군 출신 중에 별 4개, 대장 출신은 21대도 좋은자였고 22대도 좋은자예요. 한규 의원은 삼성 장관 삼성이고 출신이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 소장 출신 네. 두 분이 돼서 네. 사실 뿌듯하십니까? 그래서 일당백이죠. 왜냐하면 쓰리스타 10명을 해도 포스터 1명을 못 맞습니다. 당하잖아요. 그래서 수적으로 다소 우리가 조금 국방 전문가들이 조금 열세하긴 하지만은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사성 장군이 주는 이 무게감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군복을 입어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김병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군문을 나설 때 계급이 주는 그 위압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도 저기 소령 출신. 그러니까 소령이라는 소령 출신이고. 보니까 사실은 네. 한규 의원님하고는 제가 근무한 적도 있어 같이 네.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제가 보지를 못할 정도로 높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국방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 특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왜 21대에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합니까? 네, 21대에서 못하면 저는 그 최상병 특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심 키워드가 핵심이 어딘가 하면은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해놓고 하루 만에 바뀌었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대통령이 지시를 내서 바뀌었다는 의혹 요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실제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건데 대통령실에서 온 공의 전화 아마 7월 31일 날 11시 45분경에 온 전화 시간 그것이 없죠? 가장 예.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통신 이런 문자라든가 통신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지나면은 거의 다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서 삭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7월 달 지나가면은 특검이 열린다고 해도 제대로 밝혀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신 기록과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1대 5월 달에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22대 와서 또 발의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2일 날 좀 국회 본회의를 꼭 통과를 하고 5월 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또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21대에서 통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일정 선생님. 저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요. 아, 이제 맞다고. 거부권이 왜 그러냐면 이제 윤석열 특검의 이제 칼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간접적인 느낌을 받은 거는 결국 국무회의 모두 발언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다 잘났고 하지만 이제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곳이 있었다. 이거를 강력하게 내가 하고 있는 국정기조를 바꿀 마음이 없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어떤 차원의 서면 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칼끝이 이제 본인을 향할 텐데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총선의 패배에 대해서도 본인은 이제 패배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거부권 행사가 이제 당연한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 게 좀 안타깝고요.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통신기록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자동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이제 경찰청이 어떻게 연계돼 있고 대통령실과 군은 어떻게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과 이제 군 검찰은 또 어떻게 연결돼 있고 군 검찰과 경찰청 간에는 어떤 구도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공수처나 이런 데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뭐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고 22대 국회에서 이 최상병 특검이 1순위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봤을 때 보수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지점이 많아요. 이거 너무나 잘못됐다. 네. 꼭 특검 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민의의 가장 핵심이 최상병 특검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에서도 이 총선 끝나자마자 이걸 제일 큰 이슈, 첫 번째 이슈로 들고 나와서 지금 꼭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요. 만약에 21대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바로 22대에 다시 발의해서 최대한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하여튼 이 최상병 관련돼서 사건이 아마 크게 세 가지 같아요. 임성근 사단장이 이 과실이 있냐, 처벌받아야 되냐 그 부분, 그리고 어디서 지시를 해가지고 이게 번복됐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항명죄가 되는 거죠. 박정훈 대리 항명죄 되는 건데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은 사실은 그 지시했거나 번복시킨 그 부분이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김기현 사령관부터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의 이제 워딩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워딩이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완전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 이러다 보면 갈 것 같다. 지금 이종섭 장관 측에서는 이제 공수처에다가 벌써 4번째 빨리 조사 수사를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말 못한 고민만 가득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총선 이후에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핵심 피의자나 어떤 참고인들이 상당히 그 멘탈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당선인 총회를 통해서 처음에는 뭐 안철수, 조경태, 뭐 김재섭, 뭐 김용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지만 총회 이후에는 다시 말을 바꾸거나 아예 침묵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1대에서는 좀 단일 대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검법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신속하게 공수처에서 수사를 좀 해달라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뭐 얘기 취지는 그래요. 특검 하지 말고 이거 해달라 뭐 이런 걸로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동기이시기도 하고 어떤 상황입니까 이종섭 지금 장관은요? 많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실제 본인이 저는 그 모든 거를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했는데 본인이 모든 거를 책임을 지는 형국으로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아마 저는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그랬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본인이 다 하기엔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메시지들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경찰에서 이첩한 서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이첩한 자료를 다시 국방부로 해서오는 거는 자기 지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호사 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시로 해수를 안 해왔다면 어디겠습니까?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서
해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황상도 이종섭 장관 지시로 해오기가 그 당시 어려웠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종섭 장관은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시차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아마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집단 항명죄나 이런 건 지시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서류를 다시 해수해 와라 뭐 이런 경찰로 것까지 갔던 거를 예. 군 검찰이나 군대로 다시 다시 회수하는 해소하라 거. 이런 네. 구체적인 지시를 해외 출장 가면은 시간이 빡빡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이에 틈틈이 지시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제 하나하나 발뺌을 하잖아요. 예. 이건 내가 지시한 바가 없다. 그러면 다른 데서 지시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지시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대통령실이고요.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에 뭐 무슨 비서관이 경찰청으로 지시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종섭 장관도 신경 변화를 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이 이런 게 듭니다. 조금 불안해서 호주 대사로 네. 이렇게 가라고 한 거 아닌가? 뭐 그게 민주당 쪽 얘기기도 하고요. 아니 일단 뭐 호주 대사의 격 자체가 이제 호주 대사의 그 전에 호주 대사의 면면을 보면 격 자체가 이제 차관법급이 같단 그렇죠. 말이에요. 밑에요. 예, 원래. 예, 상당히 밑에고 주요국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방산과 관련돼서도 전임 대사가 워낙 이제 뭐 레드백 장갑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자주포 이런 거에 대한 수출을 이미 확정을 지은 상태이고 네. 국방부나 저도 이제 국방부 대변인 하면서 이제 방산과 관련된 수출과 관련된 일정들을 많이 소화했거든요. 뭐 해외 노르웨이도 다녀오고 뭐 프랑스도 다녀오고 이제 유럽 국가들도 장관 모시고 다녀오면서 결국 방사청과 국방부는 이제 이제 방산과 관련돼서 서포트하는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보증이나 서포트하는 기능이지 실질적으로 뭐 장관이 갔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상했네요. 예, 그럼요. 격 자체가 이제 외교 전 장관을 굳이 호주 대사로 예, 보냈냐.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지금 나오는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이첩 서류에 대한 회수를 귀국 후에 사후 보고 받았다라든지 하나씩 예, 바뀌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거는 전 예측으로는 이제 결제와 관련된 거, 결제한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추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거를 공수처에서 막 전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가요? 특검으로 굳이 또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공수처는 나름 하려고는 초기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실과 그 윤 정부 관련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해왔잖아요. 예를 들면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도피성 해유성으로 보내고 출국 금지 공수처에 시켜놨는데 네. 이것도 그 법무부에서 해제해서 보내버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든 것이 하나라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공수처장이 오랫동안 지금 공석이잖아요. 공석입니다, 공수처장 대리도 공석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휘부가 공석이면은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그 수사잖아요. 네. 필요하면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공수처가 제대로 움직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수처도 국민의 신뢰를 이제 많이 잃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밖에는 해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최상병 특검이 1호라고 하지만 이미 거부권 행사된 법안들이 많습니다. 네. 9개가 되는데 네. 22대 국회 때는 뭐 이 특검 비롯해서 많은 법안들을 좀 올립니까? 우리 부수장 당선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럼요. 지금 거부권 행사한 법들은 다 이제 현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의 어떤 국정농단, 폭정, 그리고 김건희 그 가족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결부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 법안들 아까 뭐 양곡관리법도 나왔습니다만 민생 법안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9개 법안은 다 올리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거부권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9개 법안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안은 사실은 결국 법사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금 얘기가 되는 게 22대 법사위원장 누가 하느냐 그 얘기 벌써 여야에서 지금 팽팽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데 누가 하면 적절합니까? 저는 당연히 그 다수당이 해야 다수당, 된다고 민주당. 봐야 예. 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를 했잖아요. 김도 위원장이었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법 중에서 이슈되는 법이 그냥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입법부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정치적인 쟁점 법안에서.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국민들께서 압도적인 다수를 만들어 주셨는데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간다? 그러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고 또 제대로 좀 그 수레바퀴를 바르게 해달라라는 국민적인 열망인데 그 견제를 하고 무너진 이러한 것들을 바로 세우는 걸 입법부가 해달라는 것이 이번에 국민의 소리입니다. 네. 그럼 입법부가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당연히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해야 이것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운영위원장도 사실 국회 운영위원장. 민주당이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장은 그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불거진 의혹들이 있을 때마다 운영위를 요구했는데 운영위원장 반대로 제대로 되질 못했어요.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든 또는 2030 엑스포에서 29개 나라만 지지받고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은 대통령실을 그 운영위를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참모들이 또 대통령실 교체되고 또 인사 참사가 일어나면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운영위를 요구했는데 운영위가 열리긴 하지만은 반쪽만 열려서 또 대통령실 출석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된 것입니다. 법사위원장하고 국회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네. 또 뭐 지난 21대 기억하실 것 같은데 18개 상임위원장 다 민주당이었죠.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상임위원장이 이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보이콧하는 바람에 상임위원장 전부를 이제 민주당이 차지하는 네.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었죠. 근데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이번 거부권 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절차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패스트가 아니에요. 상당히 예.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김건희 여사 이슈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좀 파헤치고 싶어요. 그래서 운영이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솔직히. 아니 그거는 이제 네. 그게 가능하니까. 두 개 다 되니까. 그래서 우리 운영이요? 의원님께서 국방위와 운영이 네, 주로 같이 하고 국방위 계십니까? 같이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보고서가 올라갔고 예산은 어떻게 올렸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인데 그 중대한 정책 결정을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을 정말 날림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단 4일 만에 결정하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느냐, 위법했던 사항은 없느냐, 의사결정 기구는 뭐였느냐, 인수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수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비선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냥 구두로 야 대통령실 내 용산으로 갈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이라든지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인수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위배한
이런 소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수성 당선인은 운영이 가야 되는 22대 국회 가서 딱 하고 싶은 게 확고합니다. 몇 개는 예. 지금 보면 예. 운영이 가셔야 돼, 국방이 아니 가셔야 저는 되고. 어떤 면에 봤을 땐 최수근 상병보다 더 크다고 봐요. 아. 이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래 권력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인수위법에 7개 조항인가요? 이게 네. 나와 있는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항목은 법 조항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서, 아하. 예산 추계 이런 것들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갖고 있겠죠. 그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보고 싶다?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현안도 조금 짚어보면요. 지금 인선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 비선 논란까지 지금 네. 일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선 문제도 한번 짚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의원님. 지금 아직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대통령.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네. 뭐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사과하고 네. 뭐가 잘못됐는지 하고 인사도 개편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론에 간보기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을 또 뭐 영입하니 많이 네. 등등 갈팡질팡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쇄신 의지가 아하.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은. 양정철, 박영선 네. 두 사람 얘기를 하시는 걸로 좀 들리는데 네. 뭐 좀 일각에서는 다른 쪽에서 작동했다. 이 두 사람은 K로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절차가 잘못됐어요. 네. 이것도 절차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야당 대표와 일단 만남을 갖고 그 상황 속에서 국정기조를 어떻게 야당과 협조해서 조정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인선 자체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게 맞는 건데 네. 일반 개인에 대한 접촉을 하잖아요. 그것도 민주당 인사에 대한 개인에 대한 접촉,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부인은 했습니다만은, 박영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이제 대통령 부부와 이제 원래 친분이 있는 오래된 몇십 년의 이제 친분이 있는 사이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주당 내에서 친명과 이제 친문을 이제 갈라치게 하는 이런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자면 결국은 철학의 부재인 거죠. 정치 철학의 부재. 철학의 부재다. 예, 그거를 2년 동안 지금 대통령실은 보여줬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거를 보여줬잖아요. 정치 철학. 그래서 그런 철학이 부재한 이유는 뭐냐면 국가의 리더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이게 인선에 이제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근데 그렇게 결국 총리는 이제 국회 인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 인물을 또 기용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 없이 할 수도 없고. 총리가 국회 인준이 필요하니까 네. 합리적인 사람을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국민의힘 또는 무조건 그쪽 인사라고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합리적이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또 국정을 잘 쇄신해 갈 사람을 한다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민주당이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야당 인사를 써야 된다. 이것은 뭐 맞는 논리는 아니고요. 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부성찬 당선인도 얘기했지만 철학이 부재한 거죠.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국정 기조를 바꾸라. 지금까지 잘못된 기조를 바꾸라. 통합 정치를 해라. 네. 여야 협치도 하고 해라. 또 민생을 바라보면서 민생을 지금 가장 어려우니까 바로 세우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면 괜찮으면 동의하는 겁니까? 동의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야당에서도 예. 국가가 잘 되고 하는 걸 원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경우는 편협적이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의 인사를 하니까 반대하는 것인 거죠. 네. 자,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계속 이 얘기 자꾸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자꾸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연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 짧게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임에 찬성이에요. 아, 찬성이십니까? 아니, 이제 개인적인 아, 입장. 개인적 의견이신데. 개인적인 의견인데 찬성인 게 결국은 당원 당규상에는 연임이 불가능하다라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이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줬고 네.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적재조소에 이제 인재들을 등용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민생에 대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뭐 포퓰리즘이다, 전체주의다라는 네.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야당 대표가 이제 제기한 그런 민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연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대선 이제 1년 앞두고인가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당대표를 대선으로 간다. 예, 연임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그 전에는 당원 당규상에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평가도 했기 때문에 네. 뭐 전혀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저는 김병주 의원님 말씀도 한번. 지금 아직 뭐 사실 이재명 대표 연임이냐 아니냐 네. 이런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일단 봐요. 지금 당장 이번 총선의 민의에 따라서 네. 민의는 민생을 바로 세워달라, 국가를 바로 세워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러한 민의를 반영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또 하나는 원내대표 22대를 빨리 지휘부를 만들어서 5월 30일부터 22대가 순항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자연스럽게 그 다음 국면이 이제 전당대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지금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당 대표는 저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신 분이어야 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시대 정신, 알겠습니다. 그런 시대 정신의 적합자는 사실 이재명 대표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생각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뭐 네. 그 논의는 좀 네. 이후에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의원 또 부승창 당선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